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지용입니다. KBC 광주방송은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주요 인사와 함께 현안을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전망해보는 특별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K뉴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곧 설이 다가옵니다. 우리 지역민들에게 설 인사 미리 좀 해주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또 어려우셨는데 또 아직 끝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멋진 한 해를 설계하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10년 만에 여의도 정치로 다시 되돌아오신 거죠? 그렇죠. 역시 그 국가 정책 설계는 이광재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지난 10년간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인상을 주는 비결은 어디 있나요? 좀 과찬인데요. 제가 이제 일찍 어렸을 때 이제 김대중 총재님을 뵌 거죠. 근데 그분을 보니까 이제 수첩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쓰시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 깨알같이 국가 정책에 대한 메모가 있고 맨 뒤에 보면은 주요 인물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요즘 수첩이 없을 때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배운 게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일을 하면서는 노무현 대통령 딱 한 가지 스스로 연설문을 쓸 수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공부할 것을 많이 배우기도 했고 제 스스로 노력도 하고 그런데 부족한 건 많죠. 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 전남도 정책 고문을 하셨다고요? 어떤 네네. 계기로 그런 일을 맡게 되셨는가요? 김영록 지사님이 청와대 아마 가셔서 이 전라남도에 좀 정책 자문할 사람이 누가 됐으면 좋겠냐라고 아마 했는데 저를 추천하신가 봐요. 제가 원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당시에 원주는 제야의 메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80년 광주에 와보지 못한 게 내 마음의 짐이 됐었는데 그래서 대학교 입학 시험 치르고 12월 24일 날 여기 광주를 왔었어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저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이때 갔던 부채의식이 있고 또 광주가 노무현 대통령을 뽑아준 그 열광의 감동도 있고 또 강원도가 또 못 살잖아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제가 흔쾌히 고문에 응했고 그래서 전남은 꽤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그럼 예전에 이제 이미 고등학교 때 광주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이네요. 네, 82년 12월 26일. 네, 그때 왔을 때는 정말 참담했을 때죠. 네, 그때의 그 느낌은 정말 지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92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에 거기 기획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김영삼 후보와 대통령 마지막 날이었는데 11시 반 조금 넘으니까 경상도에서 김영삼 후보 몰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 분들이 기획실로 전화 와서 막 우는 거예요. 무슨 선거가 이런 선거가 다 있냐. 애를 많이 낳는 수밖에 없다.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또 한 번의 가슴 아픈 느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떨어진 노무현 국회의원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걸 저하고 이제 호남에 대한 부채의식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전남 고문을 하게 된 거고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노무현이 옳았다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어떤 책인가요? 앞으로 한국 사회에 나갈 소위 정책 제안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면이 안 될 줄 알고 지난 총선에 적어도 한국 사회는 이런 것이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책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거 어떻게 하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자를 가지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두 번째로는 이 지역 균형 발전을 모든 돈과 사람이 서울로 가는 여기서 어떻게 지역이 살게 할 거냐. 또 하나는 결국 이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는데 이 기술의 한국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좀 핵심이었고 그 밑바닥에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도 인간답게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건가라는 그런 거에 대한 정책적인 저의 제안집이죠, 일종의. 네. 굉장히 묵직한 정책 화두인데요.
근데 책 제목이 이광재의 미래 전략 이게 아니라 왜 노무현을 택했는가요? 저는 민주당사에 가면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는 역사적 과제라는 게 절대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이 검찰 개혁 하나만 보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 사형 선고도 받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정말 불행한 현대사에 정말 아픈 일이 있었고요. 근데 공수처 하나 만드는데 26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71년도에 김대중 후보가 장충당 유세에서 그때 한 게 남북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햇볕 정책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자론이었고 평화론이었는데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냈던 그 시대적 과제를 저도 풀고 이 동시대 사람들이 함께 풀어나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강물은 바다로 가는 걸 멈추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가자. 이런 뜻이죠. 네. 의원님과 노무현 대통령의 인연은 각별한 걸로 이미 널리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다시 소환한 이유가 궁금해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제가 거론하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대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자론을 얘기하실 때보다 지금 중국은 훨씬 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 이 갈등의 파고에 살아남는 우리의 지혜는 더욱 절실하죠. 두 번째로 이번 비대면 코로나가 오게 되면 디지털 혁명에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가 결국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거라는 이 기술의 중요성은 더 커진 것이고요. 이번 수도권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아주 정말 모두들 아파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할 때 그때 호남선 예타가 안 나온다고 전부 공직자가 뭐라고 했을 때 아니 그러면 언제 그 지방에 예타가 나올 리가 있냐 그 결정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수도권이 50%가 넘었거든요. 이 지역 균형 발전 문제는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때가 왔다. 절체절명의 시간이 어떻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제에 도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었죠. 네. 주요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야당은 적응이 아니다. 이 말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여야의 갈등이 상당히 좀 깊이 패여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참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정권을 한 번 더 잡았어야 됐는데 그걸 놓치게 되시면서 우리가 앙샹 레짐이 다시 과거가 회귀해 버린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더 집권에 성공해야 된다. 그냥 집권이 아니고 좀 혁신적인 미래지향적인 집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 제가 배운 점은 대통령이 돼 보니까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보수 대통령도 보수 정책을 다 못 쓰고 진보 정책도 진보 정책을 다 못 쓴다. 나는 100점짜리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고 난 60점이라도 해서 나는 앞으로 나가고 싶다. 그럼 야당이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러면서 연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네. 제가 다 반대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울리히백이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라는 책을 나눠주면서 야당이 적은 아니지 않냐. 당파성은 유지하더라도 하나 주기 하나 받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자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확고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진보와 혁신의 길을 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타협할 일은 타협을 하면서 앞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지 않을까. 이렇게 링컨 대통령이 분열된 땅 위에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 분열된 나라를 우리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최근 이낙연 대표가 연초에 말씀하셨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것도 국민 통합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사면을 너무 이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전두환 대통령 사면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뭐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쉽게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통합이 필요한 거는 전직 대통령과의 통합이 아니고 국민 통합이 저는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본다면 그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고 국민의 동의가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저는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앞으로 대통령은 그 최종 중재자가 될 필요가 있겠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의 과제와 남북 문제에 좀 집중하시고 그리고 총리는 국회에서 복수를 추천하면 그중에 한 명을 임명해서 이제 대통령이 좀 더 초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실에 인사위원회가 검증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한 사람을 잘못 임명하면 정말 대통령이 심대한 타격을 받는 이제 이걸 없애야 한다. 그러면 총리실과 제3의 기구의 이 인사검증위원회를 둬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복수로 추천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대통령의 상처를 덜 받아야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정쟁의 한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지위에 놓으려면 대통령의 권력을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결국 야당과 협조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인재를 쓸 수 있도록 이 지역 저 지역이 아니고 어느 당 상관없이 최고의 사람 인류를 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우리가 불행한 역사도 끝나고 그런 큰 틀을 마련하면서 좀 새로운 국민 통합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력, 협조가 무엇보다도 절실할 텐데요. 민주당이 어찌됐건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고 174석이라는 큰 의석을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기대, 우려 상존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길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제가 유럽에 갔을 때 큰 인상을 받은 게요. 그 당사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정치의 본질은 나와 내 이웃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나와 내 이웃의 가장 아픈 문제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는 경제 생활을 하는 거고 하나는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것이 교육이라고 보고 한 인간이 노후 가난이 가장 불행한 거잖아요. 결국은 경제와 민생이라는 것이 저는 적어도 60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람은 결국은 이 나라의 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적어도 경제와 국력이라는 걸 7, 80을 정도를 보고 그리고 또 한편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에 도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이 여러 당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당이 한 당이 식당이 있다. 먹고 사는 거. 두 번째는 서당이 있는데 애들 공부시키는 거. 세 번째는 경로당이 있는데 노인 복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생에 좀 더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의리론인데요. 정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에 공정함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있거든요. 이거와 또한 사흘 굶어서 옆집을 담을 넘겨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맹자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하고 국민과 더불어 좀 사는 그런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가장 큰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입니다. 최근에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이제 공수처도 이제 공식 출범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정부의 검찰 개혁 성과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검찰 개혁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80년대에 정말 참혹한 일을 당했잖아요. 네. 김근태 우리 의원 같은 경우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그 칠성판 위에서 고문을 당하고 박종철 열사가 결국은 대공분실에서 거기서 이 세상과 유명을 달리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대공분실이 사라지면서 경찰이 국민의 편에 왔잖아요. 그때 국정원이라서 결국 막걸리 방공법이라고 해서 결국은 말 한마디 하면 잡아가서 그 시대가 이제 이번 박지원 원장이 되면서 국정원법이 바뀐 거잖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과거 80년에 검찰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96년도에 김대중 후보 시절에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은 굉장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픈 일을 겪었잖아요. 그게 26년에 만들어진 게 이번에 공수처고 이번에 검찰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를 마련한 거죠. 저는 역사는 한순간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 속에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제 이 기울어진 운동장, 잘못된 시스템, 검찰, 경찰, 국정원 이것이 이번 정부의 거의 이제 제자리로 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언제가 한 말씀드렸던가 이제 태종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세종의 시대로 여는 통합과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여전히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 논란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부분에 저 대해서는 새로 오신 그 공수처장하고 네, 또 저랑 정말 오랜 친구인 박범계 네, 네, 법무부 장관님하고 예,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역사의 페이지는 지난 공수처법 통과로 한 페이지를 넘겼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4월이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대선 전초전이다 이런 그 시각이 많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지금 민주당에 대한 실망도 좀 있고 그러나 국민에 대한 실망도 많잖아요. 국민의힘에 대통령 후보가 없잖아요. 여기에 결국 민심이라고 하는 거는 발을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는데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잘하는 게 뭘까라고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는 거고 정세균 총리께서 말씀하신 어쨌든 국가가 명령을 내려서 방역에 참여했고 경제적 손실을 입은 그분들에게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우리가 국가가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지죠. 근데 무엇보다는 코로나를 빨리 종식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 보니까 결국은 코로나 이전의 집과 코로나 이후의 집이 달라졌다는 거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거 보면 오로지 그 제2의 뉴타운 같은 것이고 임대주택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코로나 때 보니까 집에서 150% 더 있습니다. 그럼 집이 50%가 더 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아파트 단지 내에 스마트 오피스 일하는 환경이 필요하죠.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비싼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150시간이고 환경이 어려운 집 애들은 50시간밖에 못 하는 거죠. 이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주거 안에 주거와 일, 주거와 교육 많은 맞벌이가 힘들어하는 게 하루 종일 돌봐주면 안 되는가. 연세 드신 분, 그다음에 건강을 체크해주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주거와 코로나 이후의 주거는 달라졌다. 그래서 미래 주거에 대해서 확실한 공급을 해주는 정책. 그리고 대부분 고려대학교 앞에 보면 하더라도 우리가 조선대학 앞 많은 대학교 앞에 그 많은 땅들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개발된 지역을 확실하게 개발을 해주고 새로운 주거를 만들어서 젊은이들 좋고 주택도 공급하는 그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로 때문에 여기서 더 성장의 가도를 달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혁신경제라는 과감한 깃발을 갖고 도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데 최근 민주당 지지세를 보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그렇죠. 혼조세를 보이고 네.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의 지지율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민주당의 지지는 결국은
20대 젊은이, 그다음에 우리가 영남, 그다음 또 하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민주당에서 비판적이시죠. 예, 그런 면에서 저희는 그냥 표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게 된 이분들에 대한 확실한 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곧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그 일본에서는 2008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네. 이자를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유예해주고 그걸 금융기관과 정부가 일정 부분 저는 보존할 필요가 있다. 원하면 유예해주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대기업이 그 2차 벤더, 3차 벤더에 납품을 받고 나면 1차에서 2차를 줄 때는 잘 줍니다. 대기업이. 근데 2차, 3차를 할 때는 너무 어음이나 이 기간이 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생 결제를 하는 거를 이번에 법안으로 하도급 법안까지 해서 그분들이 어차피 대기업에서 발주한 부분이 제대로 보상받게 그래야만 저기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았다고 크레인 위에 올라가는 그런 건 이제 없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은 젊은이들은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0.1주에도 투자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벌립니다. 근데 대부분 해외에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러니까 일반인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미국처럼 0.1주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영업자한테 진실로 어려운 분한테 더 돈을 국가의 돈을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재활지원금이다. 다시 경제를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 정세균 총리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손질을 해서 좀 더 앞에 그러면 이자 부분, 그죠? 그다음에 상생 결제 부분 이런 까지를 도와주고 나면 훨씬 더 과감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저는 정확도가 높은 신속 PCR 이걸 빨리 통해 가지고 음성을 빨리 가려내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 이것이 병행되고 나면 훨씬 더 올 한 해는 지금 벌써 1년이 코로나가 되니까 너무 지쳐 있거든요. 네. 제가 보건소 같은 데 가보면 거의 휴가 못 간 분도 많아요.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민주당이 도와야 되고 또 젊은 대학생들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 등록금 이런 걸 좀 대출을 받았는데 이거를 유예를 안 해주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잖아요. 네. 이것도 함께 해결해야 되는 요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걸 해결해 나가려면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이 새로운 뉴딜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타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고 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그 부각되는 문제가 아마 부의 양극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최근에 이익공유제라든지 손실보전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논란이 좀 뜨겁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생각 어떠신가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결국은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죠. 국민이 어려우게 되면 이분에서 과감한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나 또 국가의 살림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줄이려면 한편으로는 국가의 투입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제대로 돈을 주려면 음성 환자를 빨리 신속 PCR을 통해 정확한 신속 PCR을 통해 가지고 음성 환자를 경제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네. 아까 같이 이자의 부담, 그다음에 결제했을 때 장기어음으로 해가지고 이를 못 받게 하는 이 결제 구조를 빨리 뜯어내는 거. 그리고 손실 보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재활지원금 이런 이름으로 좀 더 규모 있게 지원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서민도 살고 한국 경제의 재정 건전성도 유지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경재 의원님과 우리나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 의원님이 지금 민주당에서 맡고 있는 K-뉴딜 위원회 관련해서 좀 묻지요. 지금 총괄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거죠? 네네.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국가 프로젝트가 한국형 뉴딜인데요. 네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다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 이제 저는 항상 이게 코로나라는 게 전 세계 같은 시험 문제지잖아요. 네네. 이 시험 문제를 먼저 푸는 민족이 나는 세계 문명을 주도하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한테 기회가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수많은 선진국이라고 봤던 나라에서 여태까지 모방을 했지만 이제 모방만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43살의 젊은 케네디 대통령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나는 저 달에 가고 싶다. 그 프로젝트를 해서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나 GPS나 마우스나 거기서 다 나왔거든요. 저는 분명한 것은 디지털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못 살잖아요. 이거 생긴 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디지털을 누가 주도할 거냐. 그다음에 저 스스로 반성해 보면 기후변화는 내가 죽은 다음에 생긴 일일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물로 심판하였으나 나중에 불로 심판하리라 그랬는데 기후변화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린 뉴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술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사회적 약자가 생기잖아요.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뉴딜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을 해야 되는 이 기본을 개념을 만드는 데는 제가 조금 기여한 거는 있고 그래서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 우리가 코로나를 V자 계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V자 계곡을 흙으로 다 메우든지 아니면 날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역시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라고 봅니다. 그게 뉴딜이고 우리의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K-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계의 협력과 협조 필요할 텐데요. 우리 지역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볼 수 제일 있을까요? 중요한 건 결국 이제 기업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당정청 정부와 민간이 좀 있으면 이제 대한상공회에서 회장으로 혹시 최태원 회장이나 이런 분이 회장으로 선출되시면 재계가 전체로 정비가 돼서 이제 민간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에서 성공 사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과거 우리 중화학공업 때 보면은 포항은 제철, 네. 울산은 조선, 창원은 기계, 여수는 석유화학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곳 광주 전남에서도 성공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무엇일까?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네. 결국 앞으로 전개 시대가 온다. 그러면 서남해안 해상풍력이라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 두 번째는 알파고 2세 들어서 보지만은 결국은 AI 시대라는 게 세상을 이끈다. 여기에 한번 승부를 건다. 이게 광주 전남에서 성공하는 것이 전 대한민국의 미래고 정치 1번지에서 혁신 1번지, 경제 1번지로 전환하는 광주 전남의 몫이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광주는 AI 중심의 디지털 뉴딜, 전남은 해양 풍력 중심의 그린 뉴딜. 그렇죠. 에너지. 네. 이 지금 현재 광주 전남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잘 되리라고 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 보시면요. 앞으로 전기의 시대가 오는 거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앞으로 그 현재 2040년이 되게 되면 여기 보면 2050년이 되면 에어컨만 45억 대가 나옵니다. 네. 앞으로 25억 명이 도시로 나오게 되거든요. 전기를 점점 더 쓰죠. 우리 집안에 보면은 점점 더 콘센트가 많아지는 거 알 수 있죠. 전기의 시대가 오는데 이제 석탄 발전을 떼가지고는 기후 변화를 못 이기는 거죠. 근데 서남해안 해상풍력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영국이 8기가짜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자력 8개가 풍력으로 만듭니다. 무려 50%를 생산하는데요. 저희가 서남해안 해상풍력에 무려 48조 원이라는 아마 대한민국 생기고 나서 아마 최대 프로젝트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전과 더불어서 함께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만들어진 전기를 전 세계 인류 기업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서만 생산된 것을 구매하겠다고 합니다. 그걸 아리백이라고 하는데 아리백 전용 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솔라 시도를 가보니까 이제
돈을 1억 원을 맡기면은 1년에 태양광을 유지해가지고 60만 원씩 그러면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를 끌어모아서 산업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기 한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전이 돈을 내서 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전기와 관련된 수많은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형광등, 우리가 에디슨이라는 게 처음 이 전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펀드를 만들어서 광주 전남이 그러면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은 전부 광주 전남으로 모여서 유치하게 되면 그러면 확실한 하나의 산업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꼭 되길 바라고요. 네, 전남의 그 뉴딜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광주는 지금 AI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컨텐츠가 굉장히 좀 중요할 그렇습니다. 것으로 보이는데 네. 해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뭐 해안까지는 있을까요? 아니고요. 이 AI는요 기본적으로 수학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적어도 광주는 수학의 도시가 돼야 합니다. 이게 노원구에 있는 건데요. 이게 수학 테마파크입니다.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저는 만약 광주가 중심이 돼가지고 중고등학교 전용 AI 교과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광주는 또 하나의 상징으로서 점점 더 AI가 발달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도 지금 AI 인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인재들이 와서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저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이 광산구의 김상호 구청장하고 상의를 많이 해봤는데 송정역 그 뒤에 보면은 옛날 금호부지 있죠. 네. 그리고 현대 그 기아자동차 부지가 서구에 있는 부지가 있죠. 그런 부지를 기아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송정역은 SRT를 타면 1시간 정도의 거리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기업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자. 그렇게 해서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AI와 필적할 만한 AI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할 때 결국은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좀 과감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게 특혜 시비 때문에 그게 누가 하려고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광주까지 기업이 오려면 그러면 우리가 시하고 시민단체하고 어떤 변호사 단체는 회계법인을 놓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시에 환원되는지를 체크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한테 과감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한 계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광주가 우리 대한민국 광주는 민주화의 1번지잖아요. 상징인데 이제 혁신 경제와 미래 경제와 경제 1번지로 거듭나려면 한 번쯤 과감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주 전남의 뉴딜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들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국력은 경제력이고요.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는데 그 기술은 교육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이가 잘 안 태어나고 있죠. 여기 보면은 광주에 과거 광주일고, 광주고등학교, 우리 순천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가 많았잖아요. 근데 명문대학교 진학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나보다 더 서울의 좋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보다 더 공부를 잘해야 되고 더 우수한 인재가 나와야 우리 지역을 안 떠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재 지스트라는 걸 만들어줬으면 지스트의 교수님들과나 거기는 광주 전남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스탠포드 없이는 절대 실리콘밸리는 안 생깁니다. 우리 전남대학교 이런 데를 살려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조선대학교 가보면 치과가 유명하잖아요. 그럼 이 임플란트 이런 산업 자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조선대학교 치과를 키워서 임플란트 산업을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호남대학교가 식품영양학과가 세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키워가지고 자영업에 원주가 여기 광주가 그냥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 그런 걸 할 때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이가 여기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도 살기 편한 저는 교육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네.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과 결과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역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아젠다일 텐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역 균형 뉴딜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보죠. 지금도 보면은 광주에서도 봉선동에 있는 아파트가 제일 비싸잖아요. 교육 특구고 학교 환경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한테 건의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이 수도권에서 1년에 50만 명이 귀농 귀촌을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도 그렇고 여기 호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혼자 와가지고 땅 사고 그 옆에다가 측량해가지고 울타리부터 치니까 동네 사람하고 싸움부터 나죠. 네. 그게 아니고 KTX를 더 빠르게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래의 주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남에 와도 광주 어느 곳에 와도 그 아파트 단지에 가면 일도 있고 교육도 있고 돌봄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런 미래형 주거 이 시스템을 제공해 줘야만 그래야만 서울에서 3일 살고 광주에서 4일 살고 또는 서울에서 나흘 살다고 전남에서 3일 일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산업의 일자리가 정착되면 여기서 사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주택의 새로운 지금 여태까지는 없는 주거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교육시설도 있고 일도 해야 되고 거기 식당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이 시청각실도 있고 이러면 비싸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높이 올라가는 고도와 연동시키자는 거죠. 현재까지 3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그럼 이걸 50층까지 짓게 해줄 테니까 대신 뭐냐면 필요한 이런 걸 만들어내라. 이건 제가 법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야 그래야 우리가 봉선동에 교육 문제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오른다면 더군다나 외국인의 AI 기술자가 광주 와서 살으려면 서울에 와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살으려면 의료 문제하고 교육 문제라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언제 어디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주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강력한 뉴딜이고 이런 것을 만약에 우리가 저도 고향 평창에다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남의 어느 한 군에서 이런 도시를 하나씩 만들면 또 하나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죠. 파주 옆에 헤이리에 가면은 미술가 몇십 분이 한 도시를 만들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은퇴하신 음대 교수님들,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이 500명만, 1000명만 한 마을에 만드는 그 도시를 만들면 세계적인 도시가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오면 누구나 다 레슨을 할 수 있고 연세 드셔도 할 수 있고 다만 그게 되려면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 모델이 필요한 거죠. 네. 이거를 해내려면 결국은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고 지방을 사랑하는 사람들,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확실한 미래가 열린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령화 시대를 오게 되면 이제 점점 더 지방을 찾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의 시대가 온다는 저도 강원도니까 확신을 갖고 지역 균형 니들을 확 밀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한국형 뉴딜은 큰 국가 프로젝트로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일자리 문제,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 혹시 대안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제가 이 네덜란드에 갔었는데요. 네. 이게 네덜란드가요. 농민 숫자가 6만 5천 농가인데 1년에 130조 원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농민이 110만 농가입니다. 근데 1년에 우리가 50조 원, 8조 원 정도 수출합니다. 우리가 전라남도 농가보다 아니 네덜란드 농가보다 전라남도 농가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Today is knowledge, tomorrow is business. 지식이라는 거죠. 그럼 그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에 있는 초중고에 돈을 넣고 대학을 키우고
거기에 집중적인 인재를 만드는데 저는 가장 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 김용록 지사님한테 우리도 여기 네덜란드에 3만 5천 명 사는 시골 마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석박사가 많기 때문에 식품 하나로만 65조 원을 합니다. 저는 전라남도도 충분히 이런 길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 길을 가려면은 당장 젊은 사람이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키워야 되니. 호나 우리가 조선대학교 치과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치과 산업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한전공대만을 키울 게 아니라 한전이 전남대학교 전기과나 전기과를 키우고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해줘야만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저는 젊은이에게 희망이 있는데 그건 투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 투자하는데 아끼지를 않아야 결국은 된다는 거. 그래서 저보고 그럼 발전 전략이 뭐냐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이고 결국 사람 문제인데 그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사람과 투자의 문제다. 그래서 그 투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역균형 뉴딜에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예산만 따로 다니는 게 아니고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동네 우리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애가 있으면 투자를 하자. 그래야만 전부 서울로 안 간다. 사람과 돈을 모아서 살자 이거죠. 정치 가니까 정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더 돌아가 볼까요? 소저의 비전공.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임기 후반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평가를 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촛불 혁명 때문에 생긴 정부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 바로 잡으려고 이제 검찰 개혁 이걸로 거의 이제 한 고비를 넘긴 거라고 봅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 코로나 극복, 그다음에 뉴딜, 그다음 좀 있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탄생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미국 중국 관계에서의 외교 문제에 다시 한번 또 시동을 걸어서 남북 문제에 천착하는 거 이런 남은 과제를 좀 충실히 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일인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대선이 1년 앞으로 이제 다가왔지 않습니까? 내년 차기 대선 시대 정신은 뭐라고 좀 보이시나요? 뭘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거 같은데 네. 결국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들은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이제 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거, 좀 따뜻한 대한민국이면서도 미중일로의 사람은 강인한 대한민국. 그러면 따뜻한 대한민국은 이제 GDP 자꾸는 숫자로 얘기하지 말고 내 일자리, 소득, 교육, 의료, 문화, 건강 이걸 좀 지표로 만들어 가지고서 확실하게 국민의 삶을 보장해 주는 정치.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은 혁신 경제로 나가서 독일, 더 나가서 일본 정도의 국력을 이길 정도의 과감한 도전을 해내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경제에 대한 강력한 미래의 도전이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외교력.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국가가 흔들리면 국민은 더 흔들립니다. 우리가 국가의 경제력이 받쳐지니까 해외에 나와서 대접받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과감한 미래로 가는 혁신과 외교력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따뜻한 나라라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차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후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의원님께서도 민주당 내 3후보군 중에 한 분으로 주목을 받고 계시고요. 혹시 출마하시는 겁니까? 이건 정말 고민이 많은데요. 처음엔 저희 김경수 지사를 많이 생각했었는데 제 스스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렇게 비극적으로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 과연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 미중 관계에서 우리가 확실한 길을 열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 한 15년 동안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의 지도자들을 만나왔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처칠 수상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쓴 편지가 800통입니다. 그들이 서로 가까웠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이겼다고 평가받습니다. 근데 과연 나는 이 외교 문제를 넘어갈 정도의 나는 역량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부끄럽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 디지털이나 혁신 경제를 확실히 넘어가야 되는데 요즘 20, 30대를 보면 희망은 저기에 있는데 내가 너무 낡은 세력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내 스스로 두려움이 크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로는 이렇게 통합을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링컨 대통령은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고 미워하던 사람도 전쟁이 이기 위해서 전쟁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탄생했는데 과연 내 마음에 그런 용광로 같은 담대함이나 이런 건 과연 있는 건지 나는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안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부족한 게 많죠. 지금.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010년도에 쓴 이광재 이력서란 책에서 30대는 정도전처럼 40대는 이성계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게 아직도 해자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 건가요? 저는 정치꾼이 있고 정치인이 있고 정치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정도전은 이 나주에 와서 한 농민을 만나면서 새로운 변혁의 꿈을 가졌거든요. 제가 이성계처럼 살겠다고 했는 건 내가 새로운 자기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건데요. 저는 정치꾼, 정치인, 정치가가 있는데 저는 정치가의 길을 가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것, 어떤 자기 자리보다는 대한민국 아마 이 정치의 슬픔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때문이죠. 그거보다는 대한민국의 이 운명을 바꾸는 것. 이 약소국이 아니고 G10 국가가 아니고 G5를 넘어서 당당하게 일어서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것. 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그 누나랑 같이 부잣집에 TV를 보러 갔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TV를 이제 아버지가 사고 동네 사람들하고 전부 모여서 그 봤던 여름 시절에 제가 느꼈던 두 가지. 왜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는데 열심히 일하면 자기 운명을 바꾸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권력의 정점부터 저 나라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이 사회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따뜻한 지금 이 대한민국이 몇만 불짜리 와중에서도 얼마 전 방배동에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차가운 시신으로 우리한테 슬픈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이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국가라는 걸 믿고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에 뭔가 최소한의 생각의 틀, 정책, 그리고 국가 설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설계도 없이 정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제 경험상 비교적 일단 많이 해보려고 기여하려고 하고 정치가의 길을 당장 내 어떤 지위보다는 꿈을 만드는 길을 가보고 싶은 네. 소망이죠.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이 너무 많아요. 죄송하고요. 저는 광주 전남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이 이제 정치 1번지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실이라는 큰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약을 해서 대한민국 혁신 경제의 미래 경제의 산실이라는 이 위대한 이정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제 고향 강원도 평창이거든요. 근데 그 평창이라는 그 조그만 땅에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한다고 해서 삼수를 도전하고 나서 평창이라는 곳에 전 세계인을 불러 모으고 거기에 우리가 14조 원을 투자하고 나니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달라지거든요. 여수 엑스포를 하고 나니까 달라지고 순천에 정원 박람회를 하고 나니까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많이 만나보면 광주 전남이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거는 어제 산 결과가 오늘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더 희망찬 내일을 만들고 싶으시면 우리가 오늘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고 도전하면 저는 반드시 미래가 이곳에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힘내시고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C 특별대담 오늘은 이광재 국회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